자, 이제 재배학 원론 2장 작물의 분류입니다. 이제 장이 하나 넘어갔어요. 이 교과서 보니까 13장인데 이제 1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2장이고 작물의 분류장입니다. 여기서는 뭐 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작물을 뭐 식물학적으로 분류할 거냐, 우리 사람이 용도상으로 뭐 분류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쓰임새상으로 뭐 분류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분류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렇게 쭉 뭐 그림도 그러니까 표가 나와 있죠. 작물의 종류 해가지고 뭐 식용작물 해서 이렇게 표가 있죠. 2-1. 근데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감으로 딱 보실 때 결국 식용, 약용은 결국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물을 왜 키웠을까 보면 먹기 위해서 키웠구나. 하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운 거고, 두 번째는 몸이 아플 때 쓰려는 용도로 키운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용도로 해서 제일 많아, 그 숫자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사료로 쓴다든지 조미료로 쓴다든지 뭐 염료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그 뒤에 이제 뭐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어쨌든 뭐 그런 종류다. 식용하고 약용 쪽이 제일 많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30대 작물. 그래서 뭐 밀벼, 옥수수에서 감자 이렇게 보리 쭉 있는데 한 10개까지 정도는 대충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10개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중에 여기서 보면 한글명, 영문명, 학명, 주요 용도 이렇게 있는데 뭐 용도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학명, 여기 학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학명 중에 밀벼, 옥수수는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밀벼, 옥수수. 그냥 하루에 하나씩 정도 외우신다고 이 표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뭐 이렇게 정도 외우신다. 근데 특히 밀벼, 옥수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친근한 것이고 또 중요한 식량 작물이기도 하잖아요. 또 밀벼, 옥수수, 뭐 밑으로도 이렇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친숙한 것들,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벼, 옥수수는 인류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3대 작물이다. 그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농학과 출신이시니까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생산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 그럼 가장 많은 작물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벼. 사탕물합니다. 사탕물. 왜냐면 사탕물, 벼나 뭐 밀이나 옥수수 같은 건 알곡만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사탕물은 줄기까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야, 이게. 생산량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생산량 많은 거 기준으로 보면 사탕무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탕수수? 뭐 사탕무? 뭐 다 설탕 만드는 그쪽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상식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작물의 분류로 넘어갈까요? 이제 작물의 분류를 넘어갈 때 이제 식물학적 분류, 요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용도에 의한 분류도 있고, 뭐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도 있고, 재배 이용에 의한 분류도 있는데, 요 뒤에 거는 인간이 편의적으로 막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작물을 용도로 나누는 거랑 미국 사람이 용도로 나누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미채소예요. 조미채소. 조미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김장할 때 쓰는 게 조미채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미국에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용도상에 의한 분류는 각각 나라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그 분류 체계는 뭐냐? 식물학적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요 린네라는 사람입니다. 린네. 근데 요것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예, 어떤 체계를 만든 사람이니까 요거 린네. 그래서 린네가 1753년에 식물의 종 요런 책을 만들었다 그래요. 종.
여기서 이제 재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그때 모든 식물은 라틴어로 표현을 하고 속명, 종명으로 명명하라면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사과 그러면 우리는 사과고 뭐 미국 사람은 애플이고 뭐 이게 다 뭐 중국 애들은 뭐 핑구어고 이렇게 다르잖아.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통어 세계 공통어로 일단 라틴어 그 당시 요때 시절만 해도 영어가 뭐 세계 중심은 아니었나 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린네라는 사람이 라틴어를 가지고 속명과 종명으로 모든 식물을 표현할 수 있겠다. 물론 동물도 표현을 해요. 동물 식물 동물의 분류 체계를 라틴어로 이제 속명 종명으로 해서 이제 요걸 두 가지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명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국제 식물 명명 규약 요런 규약으로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약속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학명, 이 속명과 종명으로 구성된 이 학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표현이 돼 있나? 여기 보시면 아까 17페이지를 보시면은 17페이지 그 표 보시면은 한글명, 영문명, 주요명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학명은 보면 약간 이탈릭처럼 써놨죠, 그죠? 뭐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탈릭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규약이에요. 그래서 속명과 종명을 이탈릭체로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탈릭체를 못 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밑줄을 쳐주는 거예요. 얘는 학명과 학명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쓴다. 그 중에 앞에 속명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종명을 쓴다. 그 속명은 처음에 그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얘는 대부분 명사다. 명사로 규정을 하고 대문자다. 그리고 종명은 소문자로 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속명과 종명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아까 17페이지를 보면 그 미리다 그럼 뭐 트리티컴 뭐 에비스틱 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끝에 L 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L이 뭐냐? 린네예요, 린네. 이 발견자, 이 학명을 만드는 사람. 이 발견자를 갖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적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린네고 왜냐면 걔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 뒤에 새로 나온 것들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사람이 위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이제 린네가 이제 여기 2장에 나오면 이제 3장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와요. 유전학 쪽에.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속명과 종명으로 아까 표시한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종류를, 모든 식물 종류를 예를 들면 이 속명, 종명 이 두 단어로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종, 변종, 품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종, 변종, 품종. 왜냐면 사과래도 뭐 저기 후지 사과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홍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과 있잖아요.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 이명법으로는. 그래서 결국 아종, 변종, 품종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건 어쨌든 속명과 종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대표적인 것 중에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그 벼 같은 게 이제 오리자 사티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벼도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 아시아 벼가 있고 아프리카 벼가 있어가지고 오리자까지는 똑같고 이제 사티바하고 얘는 뭐 글라베미리아 이렇게 해서 좀 다르죠. 이게 아프리카 벼.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벼가 다 먹었다고 보면 돼요. 그 밀도 보통 밀이 다 먹었잖아요. 전 세계 밀이 거의 통일이 됐듯이.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밀들이 보면 빵 만드는 밀이 아닌 그 예를 들면 그 과자를 만드는 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른 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파게티 만드는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종류가 다른 거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밀들은 재배하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전 세계를 어쨌든 잡아먹은 밀은 아까 말했던 그 보통 밀, 빵밀이 잡아먹은 것처럼 거의 이제 쌀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벼가 다 얘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쌀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 종류가 뭐 세네갈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농업 지원 하잖아요. 우리 그
농진청이라든지 이런데 코이카 뭐 이런데 아시죠? 해외 그 농업 그 지원하고 이런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 쌀을 갖다 이제 거기다가 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한심하냐면 우리는 모내기라는 걸 하잖아요. 이양을 한다 그러죠. 걔네는 그냥 밭에다가 뿌려요, 씨를. 벼를 씌요, 뿌려. 그럼 벼하고 잡초하고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잡초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벼가 소출이 별로 안 돼. 근데 그런 농사법을 아직도 계속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가서 이양법, 모내기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걔네가 현재 뭐 생산하는 것보다 10배씩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쌀 수입국이 수출국이 되기도 해. 졸제 그거 몇 번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이제 농업 기술 같은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벼, 인삼. 뭐 인삼은 아쉽게도 이제 이게 진생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등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CA 메이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네요. 그죠? 인삼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걸 못 지킨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학명 표기에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학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체다 그러면 요런 유체도 있고 요런 유체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체가 제가 뭐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브라시카 나푸스 뭐 이런 유체가 있는가 하면 브라시카 뭐 캄페스트리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브라시카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순무가 갈라지고 또 여기 어떤 거는 브라시카 올레라시아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게 아까 변종이라고 있었죠? 요거 변종. 변종이 갈라지면서 양배추도 생기고 브로콜리도 생기고 콜리플라워도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명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을 갖다가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식용, 먹는 거는 식용이겠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식용. 그냥 곡식하고 서류가 있다, 크게. 그래서 뭐 곡식에는 화곡류, 잡곡류, 두류. 그 다음에 서류는 감자, 고구마. 근데 뭐 뒤에 조금 치사하게 문제를 내면 화곡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서 나올 수 있어요. 화곡류가 아닌 것은 그래 놓고 여기 뒤에 뭐 조나 이런 걸 숨겨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치사하게 낼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공예작물. 공예작물은 이렇게 좀 낯설어요, 이름이. 공예? 근데 요거 이제 가공공정을 고치는 거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낯설은 것들은 자기가 그 이해하는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가공공정을 거친 것들이 공예작물이다. 예를 들면 섬유작물, 유료작물은 뭐겠어요? 기름 짜는 거. 기름유자 있잖아요. 기름유자. 그래서 유료작물. 당뇨작물. 이건 설탕 빼내는 거겠죠, 이거?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약용작물. 전분작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이런 식의 이제 공예작물이 있고, 이제 요거는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가공을 하거나 뭐 추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작물 중에 사료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료작물을 또 뭐 뒤에 보면 막 이게 농업이 보면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많아서 청예작물 뭐 이런 또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청예작물. 이게 청은 풀을 청자고 예는 뭐 예초기 할 때 자른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때 자른다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왜 잘라? 가축 주려고. 그래서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작물이 이제 사료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뭐 청예작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아마 헷갈리실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궁금할 때마다 요새 제일 좋은 게 뭐죠? 요새 챗GPT가 있잖아요. 챗GPT에 열심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료작물, 옥수수, 귀리, 티모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여기 보면 거의 잔디, 뭐 잡초, 뭐 이런 쪽, 우리가 알고는 있기는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라이그라스 이런 건 잔디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시는 다 벽과라 그래요. 벽과. 아까 이제 여기에 그 린네가 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이제 속과 종으로 그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속종. 근데 실제로 이게 식물을 분류할 때 어디서부터 분류가 되죠? 계문, 강목, 과속종 뭐 이런 책에 있죠.
그 옛날에 배우셨죠? 개가 뭐예요? 식물계, 동물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 개 문, 뭐, 무슨 문, 무슨 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과까지 오잖아요. 과. 이제 과까지 내려오면 벽과인 거예요. 벽. 벼가, 우리가 먹는 벼가 벽과에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벽과. 그 벽과에는 비슷한 것들이 벽과에 해당되는 게 옥수수, 귀리, 티머시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벼의 잎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날처럼. 이렇게. 옥수수 잎도 사실 좀 넓적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다 벽과인 거예요. 벽과. 거기 과에서 갈라진 거예요. 과. 계문, 강목, 과, 속종. 그러니까 속 위에 있는 그 분류체계 있잖아요. 그게 과거든요. 거기서 갈라진 게 과인데, 그, 벼다, 거기에. 그 벽과에서 이런 것들, 뭐, 콩과. 콩과, 예를 들면, 우리가 화이트 클로버가 뭐예요? 네잎 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콩과예요. 콩하고 기원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무슨 콩이야? 콩 아닐 것 같죠, 그죠? 그거하고 콩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아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클로바를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콩비린내? 이런 건 날 거예요. 씹어보면 콩비린내가 날 거예요. 콩비린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료작물이 있고, 뭐 녹비작물. 이 녹비작물은, 이거는 가축한테 주는 용도가 아니고 땅한테 주는 거예요, 땅. 땅한테 비료 대신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료 대신에 지우냐면, 이제 귀리, 호민 이런 것들을 키우잖아요.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싸그리 다 잘라버려. 잘라버려 죽잖아요. 그럼 걔가 썩으면서 다시 비료가 되는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녹비작물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제 볕과 종류가 있는가 하면 콩과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콩과 종물, 아까 콩과 작물, 여기에는 아까 사료작물도 있고 녹비작물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분류체계라는 거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저기 들어갔냐 그렇게 따지실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콩은 왜 녹비작물이 또 가능하냐? 콩의 성분에 많은 게 질소라 그래요. 질소. 콩은 그 콩과 종물, 그 어떤 작물, 콩과 식물의 그 장점이라 그럴까? 특징이 뭐냐면 뿌리혹 박테리아 같은 게 뭐 달려 있어가지고 걔가 질소를 갖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질소를 합성하는 그런 그 근균이라고 그러나? 그게 붙어 있어요, 뿌리에. 그래서 걔가 그 질소를 이렇게 많이 합성을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콩과 작물은 질소 비료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데 좋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녹비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예학을 배우셨죠? 원예학에 보면, 그래서 콩은 비료 같은 건 안 주는 거예요? 예, 안 줘도 돼. 질소 비료를 따로 안 줘도 돼. 예. 예. 얘는 질소 성분을 땅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게, 왜냐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질소를 땅에서 흡수하잖아요. 얘는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질소 비료를 따로 안 줘도 잘하는 거예요, 얘가. 원예작물은 보면 과수, 채소, 화해로 나뉜다고 아마 원예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예작물에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준인과류 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렇게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인과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아마 문제 보시면 그런 문제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인과류, 뭐 핵과류, 장과류 요런 거 분류하는 거 요런 것들을 그림을 보시고 가능하면 요 C방 있잖아요. C방을 보셔야 돼.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C방을 보면 얘가 C방째 이렇게 예를 들면 과일이 된 건지, C방 겉에 있는 것들이 그런 기관들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과실이 된 건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인과냐 핵과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과를 잘랐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근데 복숭아를 잘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이런 것들이 헷갈리구나. 이렇게 단단한 씨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헷갈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데서도 문제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소류에는 이제 과채류, 협채류, 근채류, 경협채류. 요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화해, 관상식물. 화해는 꽃 종류예요, 꽃 종류. 꽃.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초본, 목본 해가지고 1년, 2년 살다가 죽는 애들이 초본인 거고, 나무 베이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목본. 그게 목본인 거고.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국화 같은 거 보면 사라지잖아요. 이거 서리 한번 촥 맞으면. 근데 철쭉이나 동백은 걔는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피잖아요. 그게 이제 초본하고 목본의 차이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 생태적인 특성에 의한 거, 여기 이제 요게 나오네요. 이제 이게 초본, 목본을 이제 나누는 대표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1년생, 월년생, 단년생, 2년생, 요거는 주로 초본을 요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초본을. 왜냐면 목본은 대부분 0년생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초본류를 보면, 이 풀종류를 보면, 1년만 살다가 죽는 애, 해를 넘기는 애, 또 단연생, 한 2년 정도 사는, 그렇게 사는 애, 이렇게 이게 다 다르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1년생이라는 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죽는 거. 그런 것들. 월년생은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쯤 해서 봄에 수확을 해가지고 여름 전에 죽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개념. 근데 단연생은 조금 한 2년 정도 살아있는 거. 그런 것들. 단연생 2년 정도. 네. 여기 또 2년생이라고 또 따로 구분도 해요. 그러니까 2년생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있는 게 단연생이에요. 자, 이제 무 같은 경우가 그렇대요. 저도 식물의 전문가는 아닌데, 무를 심으면 얘가 열심히 자라가지고, 1년 차에는 이렇게 자라면서 그 지하부에 무가 열리잖아요. 무가 열려. 근데 얘는 아직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수확을 해서 죽인 거예요, 걔를. 근데 걔를 놔두면 해를 넘겨서 살아있어. 그리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씨를 만들어. 씨를 뭘로 만드느냐? 그 지하에 있는 무 가지고. 무가 어떻게 보면 저장 양분인 거예요. 무 입장에서는. 그걸 인간이 먹는 것 뿐인데, 그 저장 양분을 활용해가지고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서. 그래가지고 씨를 만들면 그때 죽는 거예요. 원래 식물은 씨를 만들면 죽어요. 식물은 원래 꽃대가 나오고 씨를 만들면 얘는 이제 나 하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나 사탕무 같은 그런 것들은 원래 2년까지 살아있을 애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를 수확하고 배추를 수확하고 이런 과정에서 걔가 죽는 거지, 얘는 원래 2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온도에 따라, 여기 생육 계절에 따라서 여기 하작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하작물은 주로 봄에 심어서 여름을 거쳐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 가을쯤에 수확을 한다든지. 동작물은 주로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죽는 애들, 그런 개념. 근데 용어를 이렇게 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런 개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건 농업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인류가 아까 12,00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인류가 이렇게 체계화해온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작물, 고온작물, 열대작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맹류, 보리 같은 거, 밀 같은 거는 약간 저온성 작물이다. 감자 같은 것도. 그러면 벼나 콩이나 옥수수는 고온작물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도에서 봤을 때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돼요. 벼 같은 건 아까 그 뜨거운 열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열대작물인 거예요, 얘는 원래. 그죠? 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온작물. 특히 이제 그 중에 열대작물은 고무, 카사바 이런 것들은 아주 뜨거운 데서 이렇게 잘 자라는. 얘는 오히려 시원한 데서는 못 자라는 거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생육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면 주형,
주는 이제 기둥주자, 뭐 그루주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자라는 애들. 벼, 맹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위로 자라는데 그에 비해서 고구마 같은 건 땅을 기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용어. 이게 그루처럼 이렇게 그루의 형태로 이렇게 자라느냐 아니면 땅을 기면서 자라냐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저항성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도 얘들이 살아남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좀 산성 토양 이런 데서 좀 잘 자라고, 예를 들면 수수 같은 거는 좀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뭐 밭별은 뭐 내습성, 좀 습기가 있는 데서 질척질척한 데서도 잘 자라고, 뭐 이런 특성들. 자기가 땅을 갖고 있다가 해서 그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생물의 온도라든지 식물이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생육형은 어떤지, 어떤 저항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농업 하시는 김에 키우시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양식에 따라서도 곡류나 콩류 이런 거, 특히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실 때 옛날에 농촌 생각을 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씨바지라 그러나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인공 수분 같은 작업 안 하잖아요. 걔가 알아서 암꽃, 수꽃이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수정이 되고 뭐 수분이 돼서 수정이 돼서 걔가 이렇게 쌀이 열리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이제 타가 수정 식물들은 그런 수정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수정 작업을 안 해도 돼. 왜냐면 그런 가운데서 왜냐면 이게 벌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면 수정을 시켜주고 바람이 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날려주기 때문에 꽃가루를 날려주기 때문에 수정이 되긴 돼요. 근데 어쨌든 자가 수정보다는 타가 수정은 만약에 바람이 잘 없는 환경, 그 다음에 벌이라든지 나비가 없으면 얘네들은 수정이 잘 안 될 거라고요. 지금 요새 뭐 벌이 없어진다는 뭐 위기, 뭐 기후 온난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곤충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아마 타가 수정 작물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정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바람도 잘 불고 예를 들면 곤충들도 많고 하니까 애들이 수정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후 온난화가 더 뭐 심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별도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지도 몰라요. 요즘은 일부러 사과는 해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머리 없어서. 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재배 이용에 의한 분류. 이제 요것이 작부 체계에 의한 방식, 그 다음에 토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녹비 사료 작물에 의한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작부 방식이라는 게 뭐냐? 심는 거, 심어서 얘를 어떻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봄에는 예를 들면 쌀을 심고, 뭐 가을에는 뭐 배추를 심고 그 땅에다가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작부인 거예요. 윤작을 할 거냐, 연작을 할 거냐. 연작은 계속 심는 거잖아요. 윤작은 이게 돌려짓기라고 그러잖아요. 돌려짓기. 얘 심었다가 B 심었다가 C 심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파 작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기간이 좀 애매한 거. 주작물을 이제 심고 또 주작물을 심을래니 뭔가 좀 기간이 안 맞아. 그럴 때 이제 대파 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대신 파종하는 작물, 요렇게 기억을 하면 돼. 대신 파종하는 거. 주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파종하는 작물, 이런 게 이제 조, 밀, 채소.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육 기간이 짧은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구황작물. 다 아시는 거죠, 이거? 감자, 고구마 옛날에 많이 들었죠? 보릿고개 넘어갈 때 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에 흡비작물. 흡비작물은 이제, 뭐라 그럴까? 토양에 염류라 그러나, 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비료가 독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잘 안 자라요. 원래 작물들이. 그럴 때는 옥수수나 이런 애들, 수수, 알팔파 얘네들을 심으면 얘네들이 쫙 따라다닌대. 그 질소 비료 성분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청소작물이다. 흡비작물이다. 비료를 흡수한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비료를 흡수한다. 토양 보호에 따라서 토양이라는 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뭐 비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풍화작용,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에 의해서 뭐 실려 내려가는 뭐 유수작용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꾸 침식이 되겠죠? 그 침식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토양에 뭔가 심어져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일부러 뭔가를 덮으면 돼. 그걸 멀칭도 일종의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거예요. 토양 멀칭이라는 그 표현. 피복작물, 이건 땅을 덮는 것들. 땅에 이렇게 그 골고루 많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잔디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덮잖아요, 땅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피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양 조성작물. 그러니까 토양도 보호하면서 지력도 향상한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콩과 목초 이런 거 심으면 질소를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경영에 따라서는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의 작물이 다른 작물에 어떤 이익을 주는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양배추하고 샐러리를 심으면 양배추에 벌레가 별로 안 생긴대요. 왜냐면 샐러리 이렇게 잘라보셔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아주 그 향이 진하잖아요. 그 향을 벌레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얘를 나란히 심으면 벌레들이 별로 안 끓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지혜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 다음에 오이, 파 이런 것도 심으면, 오이, 파를 심으면 파 때문에 오이의 이제 병충해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가 이익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반해서 심는다. 그 다음에 뭐 자급작물, 경제작물, 그 다음에 뭐 녹비작물. 파하고 오이는 이렇게 파는 벌레가 엄청 끼는 거고 이렇게 오이도 하면은 흰가루콩 같은 게 엄청 많은데 같이 심어요. 근데 이제 그 오이에는 가지과에 그 뭐 마른병인가 뭐 있어요. 네. 가지과에 무슨 마른병인가 있는데 그 오이도 가지과잖아요. 오이가 박과인가? 박과인가? 거기에 어쨌든 거기에 많이 생기는 그 병을 이 파의 뿌리에 사는 어떤 병균이 있대요. 걔를 막아준대.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얘 조합을 해주면 얘는 이제 오이를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파의 개념이 아니고 오이를 보호하려면 파를 같이 옆에 심어주면 파 뿌리에 생긴 어떤 뭐라 그러죠? 병균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걸? 그런 것들이 얘를 오이의 그 쪼금병인가 그런 생기는 거 그런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박과는 오이가 박과인가 보네요. 박과에 무슨 병이 있을 거예요. 그 박과의 그 병을 이 파를 심으면 막아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한번 더 볼게요. 작품 방식에 있는데 여기가 부황작물이라는 건 뭐예요? 부황작물 처음 들어봐요. 부황작물이요? 네.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보릿고개 넘어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게 고구마 뭐 이런 거잖아요. 감자. 그러니까 쌀보리가 메인인데 그거 대신에 먹는 조피, 기장, 메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구황작물이라 그래요.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먹는 그런 작물들 그런 것들이 구황작물이다.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청해작물 말씀을 드렸고 건초작물, 그 다음에 사일리지 작물. 이제 사일리지 작물은 이제 수확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초 같은 거, 뭐 옥수수든 뭐 목초든 이런 것들 사료용으로 키운 작물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런 탑에다가 어떤 발효 탑에다가 넣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초작물보다는 건초작물은 이제 말린 거잖아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인데 얘는 약간 이제 습기가 있을 때 이렇게 습기가 이제 있어야 발효가 되니까 발효를 시켜서 동물 입장에서 영양분도 공급이 더 되고 이제 그런 용도로 해서 그걸 사일리지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실 사료 작물, 뭐 옥수수 맥류 같은 거. 요건 종실 자체를 먹잖아요. 옥수수 알갱이를 먹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종실 사료 작물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1단원, 2단원을 교과서 중심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교수님이 설명하는 강의 자료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상당 부분이 아마 여기에 겹칠 거고 일부는 조금 다른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그 영역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것들을 이제 푸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을 이제 푸시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저도 그 당시 이해를 못하면서 넘어간 것들이 있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7번. 예를 들면, 2장에 7번. 네네. 작물의 종류가 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작물은,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워크북에. 그런데 벼, 밀, 유채, 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저는 그냥 외워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 이해가 안 가서. 외워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과 속 있잖아요. 속과 종.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선생님처럼 하면 박사돼. 그래서 이제 벼, 밀, 유채, 콩인데, 사실은 이게 벼든 밀이든 유채든 콩이든,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밀이다 그러면 밀이 여러 가지 밀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밀이라 그러면 보통 밀이라는 게 하나로 이렇게 거의 통일이 돼 있고, 다른 밀로 불리는 애들은, 뭐라 그러죠? 이명법 이름이 달라. 이름 자체가 달라. 보통 밀하고 다르거든요. 보통 밀하고 달라. 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 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벼가 다르잖아요. 근데, 유채는 유채가 돼 있건 캐롤라가 됐건 그 밑에 있는 그 유채들 있잖아요. 그 유채들이 있는데 유채는 어쨌든 브라시카 나푸스라는 게 거의 동일해. 얘가 동일한데 그 밑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거든. 그래서 얘하고 뭐 별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콩도 렌즈 콩도 있고 여러 가지 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고려를 했을 때 종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작물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설명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 특히 유채같이 한 가지 작물에 두 가지 종이 있는 것도 있다. 근데 유채같이 한 가지 작물에 두 가지 종이 있다?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출석 수업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요. 밀가루가 밀에 대해서 일립계가 있고 이립계가 있고 방송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밀이 이렇게 달린 게 한 줄로 달렸느냐, 두 줄로 달렸느냐, 아마 그걸 거예요, 그게. 예. 그걸 보시면 옛날 밀은 홀쭉하면서 아마 한 줄로 달려있던가 그럴 거예요, 그 줄이. 근데 지금 이제 이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아마 이렇게 달렸을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일 거예요. 일립계, 이립계라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옛날 밀보다 지금 밀이 아마 통통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밀이 최초에 나온 게 일립계 야생종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기른 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여러 줄 달려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일립계, 이립계 아마 그게 이 립이라는 게 아마 그런 거거든요. 한 줄로 달렸느냐, 둘 줄은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2장을 했고요. 다음에는 유전학 쪽일 거예요, 유전학. 근데 이게 선생님도 보니까 교수님도 두 개 강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여기가. 왜냐면 양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하나는 유전 쪽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반은 유전 쪽을 먼저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종 이후로 나눠서 유전까지 하고, 그 뒤는 6종부터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